여러분은 만약 가족과 이웃들이 30년 동안 입을 다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주기에 찾은 고향 마을,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공유하고 있던 하나의 무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기억과 닮았으면서도 전혀 달랐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하록 마을의 모습은 흐릿한 필름처럼 색이 발해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풍경은 지나치게 선명했다. 장하윤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조수석에 앉은 모루가 창밖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5년 전 구조한 믹스견인 모루는 하윤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동안에도 새벽같이 응급 연락을 받고 달려갈 때도 모루는 늘 함께였다. 그런 모루조차 이 마을이 낯선 모양이었다. 평소와 달리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한 채 주변을 살폈다. 나도 낯설어. 하윤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모루가 잠깐 그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어있는 집들이었다. 예전엔 담장마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던 곳이었다.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들이 굳게 닫혀 있고 몇몇 집은 아예 폐가가 되어 있었다. 인구 감소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실로 다가왔다. 차를 천천히 몰면서 하윤은 낯익은 표지판을 찾았다. 하록한 의원. 아버지가 평생 운영했던 곳. 간판에 글씨는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윤은 한의원 앞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잠깐만 있어. 모루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10월의 공기는 서늘했고 어디선가 풀냄새가 났다. 한의원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변호사가 건네준 열쇠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이 건물뿐이었다. 열쇠를 끼워 넣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하윤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채소 바구니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하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송 이모님? 어머, 정말 하윤이구나. 이렇게 컸네. 송 이모는 반가움보다는 놀람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버님 일죽이라고 들었어. 그래도 올 줄은 몰랐는데. 말끝에 묻어나는 의아함을 하윤은 알아챘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돌아왔느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잠깐 다녀가려고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송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가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옆집에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다. 하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은 공기가 흘러나왔다. 한의원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약장이며 오래된 의자, 진료대, 벽에 걸린 인체 경혈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먼지만이 세월의 흔적이었다. 하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돌봤다. 하지만 정작 아들인 자신과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다. 왜 한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셨어요? 17살 때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약재를 빻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하윤에게는 무관심으로, 고집으로, 겁으로 느껴졌다. 결국 하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고 아버지가 원하는 한의학이 아닌 수의학을 전공했다. 그 뒤로 단 한 통의 전화도 명절 인사도 없었다. 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을 때도 하윤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응급수술 중이었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하윤은 진료실 구석에 놓인 책상 앞에 섰다.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과 약간의 서류,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윤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6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다. 하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 모루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모루는 차 안에서 뒷좌석을 향해 낮게 으르렁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누군가 차 뒤를 지나가고 있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다. 괜찮아, 모루야. 하윤이 차문을 열고 모루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모루는 여전히 그 방향을 주시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하윤도 무의식 중에 그 남자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다. 마을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의 흔적은 있는데 소리는 없었다. 마치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고 내일 아침 일찍 성묘를 한 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없었고 마을은 이미 낯설었다. 하윤은 한의원 문을 다시 잠그고 차에 올라탔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마을 뒤편 언덕이었다. 차를 몰고 올라가는 동안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 모루는 이제 조금 진정했는지 하윤의 무릎에 턱을 괴고 있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차에서 내려 꽃다발을 챙겼다. 길 양쪽으로 오래된 묘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버지의 묘는 가장 안쪽에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 역시 인적이 드물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묘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을 때 하윤은 할 말을 잃었다. 준비한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꽃을 놓고 한참을 서 있을 뿐이었다. 모루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이젠 늦었죠. 작게 중얼거린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하윤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때 모루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언덕 아래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윤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다. 해가 거의 진 어스름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까 그 남자였다. 모자를 쓴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50m쯤 되었다. 하윤이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남자는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상한데. 하윤은 모루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마을로 돌아오면서부터 느껴진 묘한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도 뭔가를 숨기며 살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하윤은 마지막으로 묘를 바라보고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걸린 작은 의문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시동을 걸었다. 어둠이 내린 하롱 마을은 더욱 고요했다. 하윤은 한의원으로 차를 몰았다. 오늘 밤 하나만 지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한의원 2층 작은 방에서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의 얼룩을 바라봤다. 모루는 방 한구석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가끔씩 귀를 움찔하며 계단 쪽을 경계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하윤은 포기하고 일어나 창가로 갔다. 커튼을 젖히자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고 대부분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마을 끝자락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손전등 같았다. 뭐지? 하윤이 중얼거리자 모루가 스르르 다가와 창밖을 함께 바라봤다. 불빛은 잠시 후 사라졌다. 하윤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채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내일 아침이면 떠날 것이다. 이 마을의 이상함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하윤은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모루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했다. 성묘를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다. 병원에는 오늘 오후 수술이 잡혀 있었다. 모루야, 잠깐만 돌고 오자. 하윤은 모루의 목줄을 잡고 한의원 뒤편 공터로 향했다. 예전에는 텃밭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잡초가 무성했다. 모루가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하윤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검색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출발 시간을 확인하던 순간 모루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고개를 들자 모루는 공터 한쪽 구석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폐타이어 몇 개와 녹슨 농기구들이 버려진 곳이었다. 모루, 이리 와. 하지만 모루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흙이 파헤쳐지면서 뭔가 흰색의 물체가 드러났다. 안 돼. 하윤이 급히 달려가 모루를 제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땅 속에서 드러난 것은 명백히 뼈였다.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락뼈 같은 것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뼈는 수없이 봤지만 이것은 달랐다. 크기와 형태가 명백히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모루를 뒤로 물리고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윤은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담원이 받았다. 네, 112입니다. 신고합니다. 하록마을 한의원 뒤편 공터에서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이요?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윤은 최대한 침착하게 위치를 설명했다. 상담원은 출동하겠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신고를 받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끄는 하윤은 다시 그 자리를 바라봤다. 모루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하윤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흙 사이로 또 다른 뼈 조각이 보였다. 이것은 우연히 묻힌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은 것이었다. 30분쯤 지나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50대로 보이는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신고하신 분이신가요? 네, 저희 집게가 파다가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현장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경찰관들은 그 자리를 확인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일단 감식반을 불러야겠네요.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말했다. 하윤은 그의 이름표를 봤다. 최정훈. 그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한 뒤 하윤을 돌아봤다. 장하윤 씨 맞죠? 여기 얼마나 계실 예정입니까? 오늘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윤은 난처했다. 병원 일정이 있었다. 하지만 유골을 발견한 신고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보존을 위해 테이프를 치기 시작했다. 하윤은 모루를 데리고 한의원으로 돌아왔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점심 무렵 하윤은 한의원 앞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식욕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하윤아. 고개를 들자 어제 봤던 송 이모였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윤을 내려다봤다. 경찰차 온 거 봤어. 뭔 일이야? 아, 뒤쪽 공터에서 유골 같은 걸 발견했어요. 모루가 파다가 송 이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또야. 네, 또라니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마을 뒤편 야산에서도 그랬고, 옛날 우물터에서도 그랬고, 이 마을에는 그런 게 많아. 하윤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송 이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옛날 일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 마을에는 그때 일을 아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그냥 그래야 하는 거야. 내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송 이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하윤은 그녀를 붙잡을까 했지만 그녀의 등에 배어 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뭔가가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다. 침묵이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저녁 무렵 하윤은 한의원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며칠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키며 이곳저곳을 살폈다. 진료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하윤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것이 분명했다. 하윤은 열쇠 뭉치를 가져와 하나씩 시도했다. 세 번째 열쇠에서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몇 권과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하윤은 공책 하나를 꺼내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1995년 6월 3일 김영수 씨가 실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하윤의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6월 10일 경찰이 왔다 갔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당연하다.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윤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3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다음 페이지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름들, 날짜들, 단편적인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윤아,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알게 되었겠구나. 아빠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너는 나와 다르길 바란다. 용서해다오. 하윤은 공책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루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은폐였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 3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윤은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낡은 라디오 카세트를 찾아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내가 본 것들의 기록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침묵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하윤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다. 밤은 깊어갔고 진실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1995년 6월 2일 밤, 나는 김영수를 마지막으로 봤다. 그는 마을회관 뒤편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다. 소리가 커서 나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봤다. 상대는 이장이었다. 박기철. 하윤은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다. 박기철.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그 이름이 등장했다. 박기철은 마을의 실권자였다. 땅 문제로 여러 사람과 갈등이 있었고, 김영수도 그 중 하나였다. 김영수는 자기 땅이 불법으로 팔렸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하윤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날 밤 본 것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우리 집 대문 앞에 붉은 페인트로 경고가 써져 있었다. 입 조심하라고. 하윤이는 겨우 5살이었다. 아내는 병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과 가족 사이에서. 목소리가 길게 끊겼다. 잡음만 흐르다가
다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김영수의 가족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결국 마을을 떠났다. 아내는 1년 후 세상을 떠났고 하윤이는 내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왜 사람들을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아빠가 겁쟁이라고, 누군가의 죽음을 묵인했다고. 하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17살 때 아버지에게 던졌던 말들이 떠올랐다. 왜 항상 혼자만 계세요? 왜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박기철은 2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박민수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 마을은 거대한 공모의 결과다. 모두가 조금씩 알고, 모두가 조금씩 숨기고,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하윤은 녹음기를 껐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모루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하윤은 모루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일찍 일어나 마을을 걸었다. 모루를 데리고 천천히 골목을 누비며 아버지가 매일 보았을 풍경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낡은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다.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노인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윤은 잠시 멈춰서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윤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장 선생 아들이지? 네, 장하윤입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하윤을 찬찬히 바라봤다. 많이 컸네. 아버지 닮았어.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혹시 제 아버지를 잘 아셨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이 마을에서 제일 고민이 많던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괴로워했지. 하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미 알고 있겠지. 뒤쪽에서 뭐가 나왔다며? 그건 처음이 아니야. 이 마을 땅 밑에는 비밀이 많아. 하지만 파헤치면 안 돼. 파헤치는 순간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야 해. 진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다. 진실이 뭔지 알아? 진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아. 어떤 사람에겐 정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파멸이야. 내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침묵했지.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감식 결과가 나왔으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윤은 차를 몰고 마을 경찰서로 향했다. 최정훈 경찰관이 그를 맞았다.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앉으시죠. 작은 조사실에 앉자 최정훈이 서류를 펼쳤다. 발견된 유골은 약 3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이고 사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은요? 최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DNA 대조 중입니다만
아마 1995년에 실종 신고된 김영수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뛰었다. 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바로 그 이름. 그분의 가족은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30년 전 일이라. 최정우는 하윤을 쳐다봤다. 장 씨, 혹시 아버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으셨을까요? 당시 이 마을에 계셨던 분이니까. 하윤은 순간 망설였다. 아버지의 일기와 녹음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목격담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마을 전체가 연루된 침묵의 역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래 연락이 끊겼었으니까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며칠 더 계실 거죠?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한의원으로 돌아온 하윤은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1995년 이후의 기록들을 읽어내려갔다. 6월 15일.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린다. 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도 알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7월 3일. 하윤이가 아빠는 왜 친구가 없어? 라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빠는 비겁해서라고? 진실보다 안전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1996년 8월 12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해요. 하윤이를 위해서. 하지만 이게 사는 것일까? 매일 밤 김영수의 얼굴이 꿈에 나온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윤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들과의 관계마저 짓눌러 버렸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몇 년의 기록이 있었다. 2023년 4월. 박민수가 한의원에 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경고였다.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이 마을은 변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다. 하윤이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무슨 얼굴로 볼 수 있을까? 나는 그 아이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용기 있는 사람, 떳떳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다. 2024년 3월 15일.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다. 하윤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용서해다오. 아빠는 내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진실을 밝힐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지는 마라. 아빠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게 아빠가 배운 유일한 교훈이다. 하윤은 일기를 덮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모루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턱을 괴었다. 아빠. 처음으로 하윤의 입에서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2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밤이 깊어갔다. 한의원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마을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하윤은 이제 그 침묵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 그도 느끼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아침, 하윤은 마을 구멍가게 앞에 서 있었다.
하록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카운터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하윤을 알아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장 선생 아들. 맞지? 네, 물 좀 사려고요. 하윤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며칠 더 있을 거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뒤쪽에서 나온 거 소문 다 들었어. 조심해야 돼. 무엇을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돼. 이 마을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많아. 하윤은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혹시 김영수라는 분을 아셨나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하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그 이름을 물어? 제 아버지 일기에 나왔습니다. 1995년에 실종된 분이라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지. 좋은 사람이었어. 정직하고 정의로웠지. 그래서 위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영수는 땅 문제로 박기철과 싸웠어. 자기 땅이 불법으로 넘어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했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사라졌어. 모두가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무서워서. 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시 경찰서장이 박기철 동생이었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지. 이 마을은 작은 왕국 같았어. 박기철이 왕이었고, 하윤은 물값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권력과 부패, 공모와 침묵이 얽힌 구조적인 범죄였다. 오후에 하윤은 옛날 친구를 만났다. 정확히는 친구가 그를 찾아왔다. 이준호. 어릴 적 같은 반이었고 하윤이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하윤아, 진짜 너야? 준호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한의원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한다고 했다. 오랜만이다, 준호야. 둘은 한의원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모루가 준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귀엽네. 이름이 뭐야? 모루. 준호는 모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문 들었어. 뒤쪽에서 그거 발견했다며. 응. 조심해, 하윤아. 이 마을 사람들은 복잡해. 하윤은 준호를 돌아봤다. 너도 알고 있구나. 김영수에 대해서.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 내가 고등학생 때, 그때 나한테 말했지. 이 마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살고 싶으면 모르는 척 해라고. 그래서 너도 모르는 척 했어? 준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선택해야 했어. 떠날 수도 있었지. 너처럼. 하지만 부모님이 여기 계셨고 정비소도 있었고 그냥 사는 거야. 모른 척하면서. 후회하지 않아? 준호는 먼 산을 바라봤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 혼자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오히려 나만 파멸하고 가족만 위험해지고.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의 말은 아버지의 선택과 다르지 않았다. 박민수 알아? 박기철 아들. 준호가 물었다. 들었어. 조심해. 그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해. 이 마을에 아직도 영향력이 있어. 어떤 식으로?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땅, 사업, 인맥. 다 쥐고 있어. 누가 말 안 들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하윤은 이해했다. 폭력까지도 불사한다는 의미였다. 저녁 무렵 하윤은 마을 뒤편 야산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일기에 그곳이라고 표시된 장소였다. 모루를 데리고 좁은 오솔길을 올라갔다.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작은 빈터가 나왔다. 오래된 나무 몇 그루와 무너진 석축이 있었다. 하윤은 주변을 살폈다.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모루가 다시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모루, 이리 와. 하윤이 말렸지만 모루는 이미 한 곳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또다시 뼈 같은 것이 드러났다. 하윤의 심장이 뛰었다. 이곳도였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을 땅 밑에는 비밀이 많았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하윤은 재빨리 돌아섰다.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박민수였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위협적인 톤이었다. 산책 중입니다. 산책? 이런 곳까지 와서? 박민수는 한 걸음 다가왔다. 하윤은 모루를 자기 뒤로 숨겼다. 장하윤 씨 맞죠? 한의원 아들.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뒤쪽에서 뭔가 발견했다면서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제 땅에서 발견된 겁니다. 당연히 신고해야죠. 박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마을은 복잡해요.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협박입니까? 충고예요. 아버님도 아셨을 겁니다. 어떤 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걸. 하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아버지는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순간적인 동요였다. 그건 아버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현명하다고요? 진실을 묻고 사는 게.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칼이에요. 휘두르는 사람도 베고 맞는 사람도 베죠. 당신 아버지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으신 거고. 하지만 그 칼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박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내일까지 서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아봤자 좋을 게 없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모루가 불안하게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한의원으로 돌아온 하윤은 경찰에 연락했다. 야산에서 발견한 것을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최정훈 경찰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장 씨,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고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유는 허탈했다. 경찰조차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30년 전과 똑같은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밤이 깊어갔다. 하유는 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하윤아, 진실을 밝히는 건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유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30년간 억눌린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그리고 너무 많이 느껴버렸다. 아버지의 고통을, 김영수 가족의 슬픔을, 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모루가 그의 무릎에 턱을 개었다. 하유는 모루를 쓰다듬으며 긴 밤을 보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하유는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의 일기와 녹음 테이프를 들고 서울의 언론사에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 직전 한의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6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 눈가가 붉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하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미선입니다. 김영수의 아내였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김영수의 아내. 30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 들어오세요. 둘은 진료실에 마주 앉았다. 이미선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이 차를 내오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제 남편이 맞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을 기다렸어요. 돌아올 거라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결국 하유는 조용히 그녀의 슬픔을 지켜봤다. 모루가 다가가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제 아버지가 그날 밤 무언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어요. 장 선생님께서 봤다는 건 마을 사람들 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요. 이걸 공개하면 이미선은 하윤의 말을 막았다. 하지 마세요. 네, 공개하지 마세요. 제발. 하윤은 어리둥절했다. 당연히 진실을 원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편분의 억울함을. 이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제 딸이 있어요. 이제 30이 됐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요. 겨우 평범한 삶을 찾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이 몰려들고 딸아이 삶이 다시 난장판이 되겠죠. 30년 전 일이 다시 파헤쳐지고 우리는 또다시 피해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싫어요. 하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요. 이미선은 일어섰다.
제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분도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나섰다. 하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하윤아, 들었어. 김영수 씨 부인이 왔다며. 응. 뭐라고 하시던? 하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냥 조용히 묻어달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진실보다 평온을 원해. 특히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걸까? 정의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정의가 뭔데? 30년 지난 일을 파헤쳐서 늙은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야? 이미 죽은 사람 명예 회복시키는 게 정의야?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데? 하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몰라, 하윤아. 뭐가 옳은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불행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 준호는 한의원을 둘러봤다. 내 아버지는 현명하셨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셨어. 침묵이라는 선택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거야. 저녁 하윤은 마지막으로 묘지를 찾았다. 아버지 묘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모루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윤이 작게 말했다.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어떤 진실은 너무 무거워서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거였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저도 선택했어요. 아빠처럼 조용히 묻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전 이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다고 믿으니까. 하윤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와 테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다. 불꽃이 타오르며 30년의 기록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을 태운 후 하윤은 재를 묘 앞에 뿌렸다. 이제 쉬세요, 아빠.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며칠 후 하윤은 경찰서를 방문했다. 최정훈 경찰관이 그를 맞았다. 장 씨, 결정하셨나 봅니다. 네. 제 진술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꺼냈다. 거기에는 단 한 가지만 적혀 있었다. 야산에서 발견한 유골 위치와 상황. 아버지의 기록은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최정우는 하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씨 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겁니다. 증거 부족으로. 박민수는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 일이고 목격자도 없고. 하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불완전한 정의, 타협, 그리고 계속되는 삶. 마지막 날 아침, 하윤은 짐을 쌌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한의원을 나서는데 송 이모가 다가왔다. 간다는 소문 들었어. 네, 이제 돌아가야죠. 송 이모는 하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현명한 선택이었어.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송 이모는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약식이야. 길에서 먹어. 조심해서 가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 때 하유는 백미러로 마을을 바라봤다. 여전히 조용한 마을.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이었던 선택. 가자, 모루야.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다. 하유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어쩌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유는 알았다.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다는 것을. 다만 그 순간 최선이라고 믿는 선택을 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용서하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하유는 다시 병원 일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동물들을 돌보고 수술하고 생명을 살렸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하유는 생각했다. 김영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선의 평온한 노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옳았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더 적은 상처를 선택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 모루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하유는 모루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환했다. 하룻과는 달랐다. 하지만 어딘가에,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묻혀있는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어둠 속에 남을지도 아니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빛을 볼지도 모른다. 하유는 더 이상 그것을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눈앞의 생명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도 자신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윤이 선택한 삶이었다. 책상 서랍 깊숙이 하윤은 한 장의 사진을 넣어두었다. 어린 자신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그 사진. 이제 그 미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행복했었다는 것을.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하유는 작게 중얼거리고 불을 껐다. 긴 여정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